퍼지는 이 상황에서 또 우리 오프라인의 물류 전략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SCM 담당이신 정인진 담당님께서 발표를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마트에서 SCM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진입니다. 앞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야기들이 온라인, 말랑말랑한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마트의 오프라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좀 거창하긴 한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은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물류 인프라도 바뀔 때가 됐다입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하나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성장인데요. 오프라인은 대표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일단 저희가 썸을 했고 온라인은 쿠팡, 컬리, 네이버로 봤습니다. 오프라인은 17년도에 매출이 28.6조에서 23년도에는 약 한 7.3% 정도 성장한 30.7조. 성장세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죠. 근데 온라인은 17년도에 2.7조였던 규모가 22년도에 오프라인을 추월하면서 23년도에는 36.5조까지 거의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로 대화하는 내용들 또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편중돼서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켓 쉐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온라인은 17년도에 414조 중에 22.8%를 차지했다라고 하면 23년도에 이 마켓 시장이 23% 정도 성장할 때 44.9%, 2배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쿠팡 같은 경우, 컬리, 기타 여기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연사님들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 포함해서 2배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시장을 보면 17년도에 77% 정도의 시장 점유율에서 23년도에는 약 22%가 줄어든 5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 보시면 대형마트, SSM, 슈퍼마켓이죠. CVS, 백화점, 기타로 봤을 때 특히 눈에 띄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것은 대형마트와 SSM입니다. 이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온라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식품들이 오프라인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일단 온라인은 첫 번째가 신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은 각 점포별 혹은 미투 프레시 센터를 통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온라인은 그게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우리 B2C 이런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프라가 오프라인에 비해서 좀 다소 떨어지지 않나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소비자들은 신선식품에 한해서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끼는 그런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신선식품 경쟁력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물류 거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또 물류센터 안에 들어가는 설비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MAU 3천만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배송 서비스, 라스트 마일 하겠다라고 해서 물류 거점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류 설비도 효율을 내기 위해서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대구 센터에 있는 물류센터가 가장 집약적인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풀필먼트와 라스트 마일 강화인데요. 풀필먼트는 셀러가 늘어남에 의해서 그걸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매출 이외에 본업인 이커머스 매출 이외에 물류를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그게 풀캐파로 차기 전까지는 어느 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풀필먼트 전략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풀필먼트도 일단 확대를 하고 특히 라스트 마일 같은 경우에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 또 컬리는 새벽 배송, 여러 가지 이 네이밍을 하고서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CJ와 협업을 통해서 다음 날 바로 배송해 갈 수 있는 라스트 마일 체계를 내년에도 꾸준히 확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온라인은 기존에 투자해 놓았던 것에 대한 비용을 효율화해서 나아가서 트래픽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오프라인은 반대적으로 온라인 커머스의 시장이 워낙 크고 다양한 상품들 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생존이 일단 가장 큰 화두일 겁니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브랜드 같은 저희 이마트 사업에 중요한 브랜드가 있듯이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않는 저희 오프라인만의 상품을 개발하고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내년에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 전략의 변화입니다. 앞서 설명 주신 연사님들은 대부분 유튜브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껏 레거시 미디어,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전단 혹은 주변 상권에 대한 어떤 그 거점 마케팅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려는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포 포맷의 전환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의 대부분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이탈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패션 포함한 비식품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주요 이익원으로 삼았던 비식품 매장이 굉장히 역성장하고 있고 저효율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보팅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오픈한 저희 이마트 죽전점은 일부 매장을 할애해서 저희 스타필드와 협업을 해서 스타필드 매장화했고 또 스타필드 마켓도 저희가 입점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오래간만에 저희가 그 출점을 했는데요. 보통 유통산업 발전 때문에 저희가 신규점 출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대구에 조그만 푸드마켓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이 포맷은 뭐냐면 실제 비식품을 제외한 그로서리 중심의 핵심 점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롯데나 홈플러스도 다양한 점포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도 매출 성장에 있어서 영업 총수익이 줄어들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압박은 비용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키워드로 일단 내년에 삼아야 될 것 같고, 또 오프라인이 예전처럼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용, 또 영업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익성 강화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은 저희 앞서 설명드린 대로 3사고요. 온라인은 뭐 다른 거 넣지 않았습니다. 쿠팡하고 컬리만 넣었을 때 17년도에 저희 오프라인 3사는 약 8,800억의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하면 작년에는 92% 정도 줄어든 758억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답답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쿠팡과 컬리는 17년도에는 마이너스에 굉장히 많은 영업 적자를 봤습니다. 불구하고 23년도에는 4,700억의 흑자로 절한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과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는 이 수치만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느껴야 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전략은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 계신 분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가치로 1조 9천억 달러짜리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아마존의 플라이 휠입니다. 가운데 성장을 놓고 봤을 때 주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은 로월 코스트입니다. 결국 아주 저비용 구조에서
저단가, 저가격으로 고객들한테 좋은 만족감과 경험을 주는 것이고 그게 곧 고객을 확보하는 트래픽이 극되는 것이고 셀러가 늘어나고 다양한 기회를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이 플라이 휠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마트는 93년도 11월 달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는데 아마존은 94년도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저 밑에 사진을 보면 그 오른쪽 하단에 주황색 로봇이 키바라는 로봇입니다. 위에 있는 포트를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놓으면 저희 작업자들한테 와서 상품을 인계해주는 GTP 방식이죠. 2012년도에 저 키바라는 회사를 아마존 인수를 해서 피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월 코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체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런 설비의 자동화가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전략을 수립한 거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코스트를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럼 이마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 그 첫 번째가 상품 공급 거점의 전환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물류센터를 지을 때는 해당 점포가 오픈할 때 그 주변에 물류센터를 지어놓고 상품을 공급하는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지어놓은 물류센터 이외에 많은 점포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물류센터에 대한 상품 공급 거점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 첫 번째 전략이고요. 배송 비용 절감은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거점이 가까운 데 물류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비용이 절감되겠죠. 두 번째는 물류 설비 고도화입니다. 새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의 솔루션을 수작업에서 매뉴얼에서 자동화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OP 비용을 오퍼레이션 비용을 과감히 낮춰야 되겠다. 앞서 설명드렸던 아마존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가 맞춤형 상품 공급인데요. 물류센터에서 저렇게 고도화해서 점포에서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품을 공급해 주면 점포도 역시 필요로 하는 오퍼레이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장에 가서 오늘 들어온 상품을 한 번 진열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기존에는 진열하고 남은 상품을 다시 창고에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그런 OP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고도화된 맞춤형 상품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마트의 세 가지 컨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레벨하고 중간에 이 제조사와 유통사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물류 설비 협력사하고 약간 그 서베이를 해서 좀 정리한 자료인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본 거기 때문에 사전 양해 좀 드리고요. 일단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가 있는데 레벨 5는 아직까지 구현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레벨 4가 가장 어드밴스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밑에 보시면 이마트는 어디에 있느냐? 레벨 2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저 위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 물류센터에 가보시면 가운데 상품을 나르는 컨베이어와 각 점포나 권역별로 분류할 수 있는 소터 말고는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레벨 2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레벨 4에 있는 그 밑에 업체들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빨갛게 박스를 해놨는데 쿠팡과 롯데칠성 음료가 가장 레벨 4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소팅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설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도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만 대부분 로봇의 대체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레벨 4에 있는 것이고 제조업 중에서는 롯데칠성이 들어가 있는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솔루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이 자동으로 팔레타이징을 하는 기능이죠. 근데 저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레벨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레벨 5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벨 4.5, 4와 5 사이 정도라고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이냐? 잠깐 그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보시면
상품을 발주하게 되면 그게 물류센터에 입고가 돼서 분류하고 적재가 되고 상차하고 출하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점포에 입고가 되면 다시 그거를 진열하고 고객한테 판매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물류센터 안에 있는 센터 입고서부터 상차 출하 구성 중에 수작업이 예를 들어서 입고는 8, 그다음에 그 분류 적재는 70%, 상차 출하가 22%라고 하면 저 분류 적재와 상차 출하의 92%를 자동화 70%까지 올려서 저희가 효율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화를 하게 되면 점포에 들어가는 상품의 적재율이나 또 점포에서 오퍼레이션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팅하는 부분들은 물류센터 내에 분류 적재, 상차 출하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분류 적재는 왼쪽의 사진을 보시는 것이 저희 이마트 물류센터입니다. 저렇게 그 슈트에서 떨어지면 상품이 박스로 떨어지면 저것을 각 카테고리별로 혹은 점포별로 팔레트에다가 팔레타이징을 하죠. 다 수작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업태별, 카테고리별 혹은 진열술별로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테트리스를 하고 그 테트리스 하게 되면 그걸 팔레타이징 할 수 있는 솔루션, 테크를 개발을 해서 랩핑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고요. 그게 수작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끝나고 나면 상차하기 전까지 이동하는 그런 과정도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AMR,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지게차 등등을 통해서 움직이고 또 디스패치 소처, 저희가 레일을 깔아가지고 저 팔레트가 자동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이 컨셉은 저희가 4년 전에 제가 프로세스를 설계한 건데요. 저희가 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3계층을 일단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 저게 1계층, 1계층입니다. 약 3만 평 정도고요. 크게 구성으로 보면 저온센터가 있고 상온센터 그리고 자동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가 92%의 포커스는 상온센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측 1번에 보시면 2파로 상품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박스 하나하나가 자동 창고에 있는 박스와 같이 어우러져서 2번 저 구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태별, 카테고리별, 진열순별로 테트리스에서 적재가 되죠. 적재가 완료가 되면 점포 하차순, 상하차 이렇게 맞게끔 저희가 점포의 니즈에 맞게끔 출하해서 상품이 점포로 공급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4년 전에 저희가 설계를 한 건데 지금도 저희가 계속 진화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냐? 저희가 봤을 때 물류비를 전체 놓고 보면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배송비, 또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OP 비용, 오퍼레이션 비용과 그다음에 본사 등등의 간접비들인데요. 일단 간접비를 제외하고 배송비와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OP 비용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일단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오퍼레이션 비용이 약 33% 정도의 구성비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70% 자동화했을 때 실제 64%의 비용 절감이 있는 것이고 전체 물류비를 봤을 때는 약 21%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류비를 1,000억 쓴다 그러면 한 210억 정도가 연간 세이브가 된다. 2,000억을 쓴다 그러면 420억인 거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쉬운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마트에 보면 다양한 업태군이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더스 홀세일, 노브랜드, 에브리데이, 기타 전문점들이 있는데 모든 SKU를 취급하는 상품들이 한 1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10만 개를 어떻게 우리가 테트리스 할 거냐? 알고리즘이 쉽지 않죠. 근데 지금 AI가 굉장히 많이 딥러닝 등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는 테트리스하는 그런 기술은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점포에서 원하는 니즈에 맞게 시퀀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데 두 번째로 제가 언급한 로봇 솔루션입니다.
팔레타이징 테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0만 개 SKU의 포장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한 이 SKU를 어떻게 로봇이 팔레타이징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도 풀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해결이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의 완성이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ROI도 중요하죠. 도대체 오프라인에서 얼만큼 투자를 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어낼 것이냐. 온라인은 거점이나 혹은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성공 모델로 정의한 겁니다. 앞서 그 아마존 사례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가 물류 코스트를 줄이는 재원과 기타 영업 총수익에서 나오는 일부 재원들을 저희가 최대한 할애해서 Everyday Low Price. 그러니까 저 이마트가 93년도에 처음 생겨날 때 모토이기도 한데요. 적의 구현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집 떠난 고객들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Everyday Low Price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집착을 저희가 보여주어야만이 고객들이 다시 저희 오프라인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성장, 오프라인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밑에 제가 넥스 30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희 이마트가 생겨난 지가 올해 30년입니다.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하고 같이 했죠. 30년인데 건축물은 30년, 40년 쓸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설비들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피보팅을 통해서 새롭게 앞으로의 이마트 3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커머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단히 물류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수익성을 얻어내는 턴어라운드를 했죠. 오프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류 인프라에 대한 피보팅이 필요한 절대적인 시기입니다. 또 턴어라운드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시작하더라도 한 3, 4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 또 저희가 성공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요.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해서 성공 모델을 완성하고 구현해서 저희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혹은 제조사의 성공 모델로서 레퍼런스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신세계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